안녕하세요. 볼만창 기자들입니다. 정규리그의 마지막 라운드 올해도 어김없이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강원이 13%의 확률을 뚫었더라고요. 대역전극을 일궈내면서 파이널 A행 막차를 탔습니다. 울산, 전북, 포항, 인천, 제주, 강원이 파이널 A에 올랐고요. 수원FC, 서울, 대구, 김천, 수원, 성남이 파이널 B로 갔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올 시즌 K리그1 그 분기점이었던 33라운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역시 이 경기로 가야겠죠. 강원 제주전 강원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강원이 퐁당퐁당의 힘으로 남성 스킨 냄새 풍기면서 3년 만에 파이널 A 그룹에 진출을 했습니다. 끝내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18경기 연속입니다. 그 과정은 드라마와 다름없었습니다. 경우의 수는 간단했습니다. 강원은 무조건 승리, 수원FC는 무조건 패배해야지 강원이 6강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강원이 바라는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갔습니다. 일단 제주가 경기 전에 이제 남길 감독과 연장 계약 발표하면서 힘을 빡 실었잖아요. 그런데 스쿼드를 보면 홈팀 강원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은 주전급이 총 출동한 반면에 제주는 주민규를 비롯해서 김주공, 안현범 이런 주력 자원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남길 감독은 특히 오른쪽 날개 안현범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우리도 프리뷰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안현범이 중요한 이유 제주의 측면 공격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강원의 왼쪽 공격수가 누굽니까? 텐텐에 빛나는 김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원의 스피드를 감당해내려면 안현범이 필요했는데 이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안현범 빠진 제주의 오른쪽을 김대원이 열심히 파고들었습니다. 그 경기 하이라이트만 봐도 김대원이 계속해서 왼쪽 측면 따라서 혼자 달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 상황에선 김대원의 패스를 받은 김진우의 슛이 빗나가고 상대 방어에 끊기고 득점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세트피스 기회는 잘 살렸습니다. 전반 42분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대원의 코너를 김영빈이 헤더로 선제골로 만들었고요. 김영빈은 7월 2일 성남전 이후 12경기 만에 골, 아주 귀중한 타이밍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20분 이번엔 프리킥 상황이었고 김대원이 문전 방향으로 빠르고 낮게 깔아찼습니다. 김영빈은 상대와의 몸싸움 이겨내고 공을 마중 나가서 뒷발로 툭 차넣어서 대단히 감각적인 골. 맞아요. 스트라이커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6강 운명이 달린 경기에서 누가 김영빈이 멀티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김영빈은 시즌 4골을 넣으면서 커리어 하이를 이날 찍었고요. 팀 내 득점 공동 3위입니다. 추가 시간에 서진수에게 실점하기 전까지는 무실점을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날 경기에 KOM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네. 윤수 최용수 감독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힘들 때 팀을 맡아서 강릉에서 이제 기적의 잔류 드라마를 썼었는데 이번엔 춘천에서 6강 드라마를 썼습니다. 능력 있어요. 표정만 봐도 고비인데도 힘든 상황인데도 여유가 느껴지는 어떤 짬 바이브에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원은 이날부로 18경기 연속 노무승부 행진, 역대 최다 승부 기록인 2012년 강원과 타이 기록입니다. 생각해보면 석 달 넘게 한 번의 무승부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팀이 강원이라고 보여지고요. 김대원은 2도움 추가해서 13도움, 도움 부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제주는 여러모로 무기력했습니다. 강원으로선 위기가 있긴 했지만 서진수에게 실점한 순간 한 골 더 허용했으면은 6강에 놓칠 뻔하기도 했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 골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제주는 승패무, 무패승 패무 들쑥날쑥합니다. 3위권 진입을 노렸지만 6위 강원의 1점 차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산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울산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수원FC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기기만 해도 파이널 A행에 오를 수 있었던 절대적인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김도윤 감독의 경기 후 얘기했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날 수원FC 유효 슈팅이 단 1개에 불과했고요. 기대 득점 바탕 0.5. 이날 경기를 치른 12개 팀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공격은 풀리지 않았고 동시에 또 약점인 수비는 이날도 말썽을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원FC가 더 좋은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글 때, 그러니까 승점 1점이 필요할 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과제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승부는 전반 8분 이승우 핸드볼로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저는 봤거든요. 이날 수원FC 3백을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뒤에 두고 이승우를 축으로 한 역습을 하겠다는 게 라인업의 의도였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무실점으로 끌고 간 뒤 울산은 조급함을 이용했어야 됐거든요. 이 다소 어이없는 핸드볼로 페널티킥을 내줬고 이른 시간 실점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조급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말렸죠. 이후 중반까지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전반 24분이었죠. 라스의 패스에 이은 이승우의 슈팅. 이게 득점으로 연결됐더라면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다시 내줬고요.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수원FC가 뭐 자주 쓰는 트윈타워 카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김현의 부재로 쓰지 못했고 교체 자원들도 줄줄이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마노의 연속된 결정적인 슈팅이 골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근근히 버텼는데 수원FC는 결국 이청용에게 추가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울산 입장으로 보면은 모처럼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김영권의 복귀와 정승현의 가세로 수비가 안정감을 찾았고요. 레오나르도가 선발 원톱으로 복귀하면서 공격도 밸런스를 찾은 모습입니다. 특히 주장 이청용의 활약이 빛났는데요. 위기 때 잡아줘야 하는 것이 베테랑 캡틴의 몫이잖아요. 이청용 이날 그랬습니다. 쐐기골도 그렇지만 3개의 키패스를 성공시켰고요. 무엇보다 수비 가담이 좋았어요. 이청용 이날 8번의 그라운드 경합 중에 7번을 성공시키면서 수원FC를 적절하게 제어를 했고요. 태클도 3번이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울산 귀중한 순간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전북과의 승점 차를 5점으로 유지한 채 정규 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울전. 대구가 3대0 완승 의외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두 팀은 이제 플레잉 스타일이 다릅니다. 대구는 역습, 정확히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요. 점유율에 따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서울은 최근 포메이션 자주 바꾸고 있지만 이날은 다시 점유율 축구, 높은 점유율로 상대를 옥죄는 스타일로 회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일단 전술적 상성에서 갈렸다고 봅니다. 우선 서울의 점유율 축구가 잘 되려면 공을 잘 키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공을 뺏길 수는 있겠지만 허무하게 또 위험 지역에서 뺏기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구가 역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고지현과 세징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지난 제주전에서 돌아봐도 두 선수가 나란히 골맛을 올리며 기세를 올리는 상태였습니다. 역습 속도뿐만 아니고 역습에 의해서의 이제 득점 정확성까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한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그렇죠. 뒀어야 했지만 서울은 이날 전체적으로 몸도 무거웠고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치명적인 패스 공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2분이었죠. 하프라인 부근에서 윤종규의 공을 빼앗아서 고지현이 골로 연결을 하고요. 45분 대구 진영에서 이제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공을 차단해서 역습. 여기서 이제 세징야가 골을 터뜨립니다. 서울로서는 전반을 어떻게든지 버티고 후반에 교체를 통해서 반전을 이끌려고 했었는데요. 두 골을 헌납하면서 어렵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후반 선수 교체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실점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있어서는 서울로서는 뭐 뒷공간도 아쉽고 선수들의 집중력도 아쉬운 그 경기가 됐을 것 같고요. 대구가 잘한 것도 짚어야 합니다. 특히 제카 선수 이날 KOM인데요. 고재현의 골과 세징야의 골을 각각 어시스트했습니다. 2선, 심할 때는 3선까지 내려와서 공을 잡아서 빠르게 상대 문전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그냥 공미 같았어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라마스가 하던 역할 그리고 페냐가 하던 역할을 더 잘해줬고요. 백으로 따지면 뭐 세터처럼 이번에 이쪽 떴으니까 저번에 저쪽 주자. 근데 그 타이밍이 정확했고요. 특히 그 고지현 골 장면 보면 고지현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어떤 패스의 그 어떤 선택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두 경기 3엇이거든요. 김대원, 이기재, 신진호 지금 도움 3대장인데 이들보다도 좀 페이스가 좋은 어떤 도움 행보를 걷고 있고요. 최영건 대행은 최근 두 경기 5골 득점력을 극대화할 방법을 제카에게서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경기 연속 한 골씩 넣고 있는 고지현과 세징야의 역할 능력도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징야의 그 득점 장면 보면 당연히 감찰을 할 줄 알았더니 니어포스트로 꺾어차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양한빈을 완전히 뚫어낸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이근호까지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렸습니다. 세 골차 승리는 5월 22일 강원전 이후 넉 달 만인데요. 2연속 무승을 끊어내고 이날 승점 3점을 따내면서 한순간에 잔류권인 9위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얻은 게 참 많은 경기였고요. 반면 서울은 안익수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3골차로 패했고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그리고 이날부로 그룹 B가 확정이 됐습니다. 두 팀은 A매치 휴식기 이후인 10월 5일 FA컵 준결승에서 다시 만나는데요. 기싸움에선 일단 대구가 우위를 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 전북전입니다. 전북이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퇴장이 키워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경기인데요. 네. 수원은 외국인 선수 2명이 퇴장당하면서 자멸을 했고요. 전북 이를 놓치지 않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사실 내용만 보면 전반은 수원이 잘했어요. 최근 수원이 4-3-3을 썼는데 오영규가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약간 힘에 붙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병근 감독 안병준을 짝으로 붙여 투톱카드 내세웠고요. 돌아온 류승우를 측면에 두고 사리치를 이종성의 파트너로 내세운 4-4-2 카드 들고 나왔습니다. 수원이 초반 허리 쪽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전북을 괴롭혔어요. 전반 전북의 슈팅을 단 2개로 묶어냈습니다. 여기 전반 15분이었죠. 이기재의 코너킥을 받은 오연규의 선제골까지 나왔고요. 전반 22분 사리치가 조규성과의 충돌 장면에서 페널티킥을 내주나 했는데 VR로 취소가 되는 운까지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흐름을 전반 37분이었죠. 사리치의 어리석은 태클 하나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사리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무게추가 급격히 전북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전북은 후반 15분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불투이스 핸드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조규성이 성공시키죠. 조규성의 전북 복귀 첫 골, 시즌 14번째 골이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전북은 2분 뒤 조규성의 수루 패스를 받은 바로우가 역전골을 성공시킵니다. 조규성의 복귀로 가장 수혜를 보는 선수 누구냐? 단연 바로우입니다. 맞습니다. 조규성의 움직임에 바로 쪽 공간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역전골은 둘 간의 직접 호흡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토트넘에 손케 듀오가 있다면 전북에는 바조 듀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는 조규성 복귀 후에 3경기에서 5골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전반과 같은 후반 37분 이번에는 불투이스가 조규성을 막는 과정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9명으로 싸우게 되죠. 전북은 40분 송민규 패스를 받은 바로우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수원은 추가 시간 마나부가 직접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전북 3연승 달리면서 선두 추격 이어갔고요. 수원은 4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지면서 11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네. 5번째 경기입니다. 성남과 포항의 경기 1대1로 비겼습니다. 무승부는 두 팀이 원하는 결과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포항은 아챔권인 3위를 굳히고 내친 김에 1, 2위권과의 격차를 좁히길 바랐습니다. 지난 4경기에서 3승, 2연승 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 상승세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랬을 거고 성남은 살기 위해서 승삼위가 필요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날 포항을 잡고 김천과 대구가 동시에 미끄러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김천과 대구가 모두 승리하면서 승점 차가 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잔류 싸움이 조금 더 힘들어졌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은 2위 전북과의 승점 차가 6점으로 벌어졌고요. 뭐 킹이 되길 바란다. 킹메이커는 싫다. 이렇게 김기동 감독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남은 시즌 목표도 이제 3위 지키기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포항 라인업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공미 자리에 윤민호가 투입된 거였습니다. 이제 K3 리그 출신이고요. 1999년생인데 이날 K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고영준의 로테이션 차원의 투입이었는데 김기동 감독은 내심 중거리 슛 한 방 터뜨려주길 바랬을 겁니다. 뭐 허영준과의 2대1 패스, 과감한 슛 장면도 있었지만 전반 초반에 위험 지역에서 한 발 늦은 태클로 프리킥을 내준 점은 아쉬웠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스노우볼이 돼서 박수일의 원더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진짜 지리는 골이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수일 피셜 노린 거다. 딱 차는 자세가 노린 거였는데요. 네. 이제 뭐 예전에 호나우지누는 좀 애매하게 월드컵에서 이제 들어가긴 했었는데 이렇게 밀었고 이걸 완전 감았잖아요. 감았죠. 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한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은 득점 후 전략을 수정합니다. 잠그기에 돌입한 건데요. 잠글 때 꼭 활용하는 팔라시오스 투입하면서 이제 1대0을 스코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후반 30분까지 그 전까지 뭐 신진호의 중거리 슛, 문전압, 고영준 슛, 뭐 하창래 헤더 기회가 많았지만 포항 그 공격을 상대로 잘 버텨냅니다. 하지만 실수 한 번에 무너지는데요. 신진호 크로스를 완델손이 파포스트 근처에서 왼발로 갖다 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이 이제 회전이 걸리면서 골문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때 골문 쪽으로 달려가는 성남 선수가 있었고 곽광선이었습니다. 이제 기자석 시야로 봤을 때도 걷어내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뭐 잔디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이제 미끄러지면서 오른발이 아닌 왼발에 맞으면서 그대로 득점이 됩니다. 포항으로선 행운, 성남으로선 불운한 골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경기 끝날 때까지 신진호 어시 완델손 득점으로 이제 기록이 됐었는데 경기 후에 곽광선 자책골로 정정이 됐습니다. 이 실책 데미지는 컸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1대1로 끝났고요. 결과론적이지만 이날 이겼다면
강등권 싸움이 조금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었을 겁니다. 계속 맞대결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11위와의 승점 차도 이제 7점으로 좁힌 상태에서 스플릿에 돌입할 수 있었는데 9점 차로 그대로 남았고요. 9점 차는 2015년 11점, 2017년 10점 이후 가장 큰 점수 차. 그 두 해에 이제 강등 최하위가 강등됐다는 거 볼 때는 저걸 다 인천이 뒤집은 거예요. 인천만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호 대행 말 맞다나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KOM은 박수일이 이제 신진호 형에게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진호는 뭐 곽광선 자책골로 정정돼서 어시스트가 정립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시스트 말고도 103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켰고요. 크로스 3개, 키패스 2개, 팀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의존도, 여전히 훌륭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김천 인천전입니다. 김천이 눈물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천이 귀중한 순간 승점 3점을 챙기면서 강등권 판도로 다시 바꿨습니다. 사실 괜찮은 경기라고도 연패를 했던 김천인데 이날 승리로 분위기까지 바꿔냈거든요. 동시에 홈 6경기 무승의 사슬까지 끊어냈습니다. 김천 지난 경기와 비교해 4자리를 바꿨습니다. 권창과 이영재가 선발 라인을 복귀를 했고 강윤성과 황인재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특히 인천 출신 선수 3명, 김준범, 문지환 뭐 이런 선수들이 뛰었다는 게 좀 이채로웠고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김천 승리의 1등 공신은 단연 이영재였습니다. 이영재는 김천의 에이스인데 사실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에 벤치에 앉는 일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날 절치부심 캡틴의 역할을 톡톡 해냈는데요. 특히 과감한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무려 7개의 슈팅을 날렸어요. 경기 시작 30초 만이었죠.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맞추고 이날 코너킥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아주 날카로운 왼발을 과시를 했는데 키패스 6개, 크로스도 4개나 성공을 시켰거든요. 빅찬스도 1개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결승골은 재밌게도 시종 뜨겁던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나왔습니다. 0대0으로 끝날 것 같던 후반 추가 시간 이영재가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로 기어코 인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경기 후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아주 마음고생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김천 이날 마무리가 아쉽긴 했지만 무려 21개의 슈팅을 날리는 등 과감한 모습으로 공격의 활로를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박지수를 중심으로 한 수비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저는 하이스플릿에서 다크호스는 분명 김천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면 인천은 조성환 감독의 말대로 이날 아쉬운 경기력 보였는데요. 시종 김천에 끌려다녔습니다.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이용재가 여전히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게 고민이고요. 후반 김보석과 송시우가 투입돼서 좀 공격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확실히 에르난데스의 공백이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수원전을 빼면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게 인천의 사실인데 파이널 A에 진출했지만 ACL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공격력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대신 8개의 선방쇼를 펼친 8개의 선방을 한 골키퍼 김동원의 꾸준한 활약은 인천의 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33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이제 A매치 주간으로 한 2주간 쉬거든요. 저희가 여러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